앞으로 19시간 뒤면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옵니다.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이 되든 후폭풍이 우려되는 만큼 여야 정치권 그리고 국민 모두의 슬기로운 대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최진 대통령 리더십연구원 원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시선이 온통 헌재를 향하고 있는데요. 찬반으로 갈린 국론 분열 수위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십니다. 중진 의원님들 다 모시고 같이 이제 그런 고민을 할 작정이에요. 우리 정치권은 물론이고 다른 사회 지도자들도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내일 결정에 대해서 어느 한 측에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냉정을 되찾지 않겠는가. 정세균 국회의장, 감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최 원장님, 사실 이제 지난해 말부터 석 달여간 온 국민이 사실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탄핵 심판 내리면 결과가 나오는데 총평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이제 탈도 많았고 또 말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는데 지금 오늘까지 상황을 보면은 그런 대로 합리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돼 왔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제 가장 처음에 관심사가 뭐냐면 3월 13일 과연 이정미 재판관의 전후할 여부? 것이냐, 퇴임 네. 여부에 할 것이라고 많은 걸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그 전에 하게 됐고 또 작은 거지만 선고 기일을 과연 이걸 예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했는데 결국 좀 늦었지만 하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이후 진행 과정도 결과도 민심 그리고 상식적인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용이냐 각하냐 이후 기각이냐 이에 따라서 엄청난 분란이 걱정이 되는데 네. 저 스스로도 이제 걱정을 하면서도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이후에도 의외로 생각보다는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국민들이 차분하게 대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허 이사장님, 이제 말 그대로 내일 오전 11시면 탄핵 시계가 멈춥니다. 허 이사장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도 상당히 아쉬움이 많은 대목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번 탄핵이 과연 이 헌법재판소에다가 떠넘길 사안이냐, 대통령 탄핵 사항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을까 하는 그 굉장히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이 시작됐을 무렵에 사실 그 국무총리 선 국무총리 교체 후에 그다음에 탄핵도 생각해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정치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 여론에 떠밀려서 그냥 갑자기 그냥 탄핵 의결을 12월 9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촛불 시위 1차부터 19차까지 또 태극기 집회 1차부터 18차까지를 현장에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것이 처음에는 이 참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8차부터 점점점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러다가 이거 대한민국 이 어렵게 만드는 민주주의가 이게 붕괴되는 거 아니냐, 헌법 질서가 파괴되는 거 아니냐 이런 굉장히 좀 두려움에 사실 떨었습니다. 예. 현장에서도. 그러면서도 이게 국론 분열 끝까지 국론 문제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양측이 이 승복을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더 격화됐다. 예. 이런 부분 상황에서 정치권이 오히려 이걸 조장하고 정치권이 이것을 말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는 사실 그 말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탄핵 이후의 정국이 결국 더 힘든 상황이 오지 않겠나 이런 지금 우려를 하면서 사실은 좀 아쉽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의 사법화를 걱정해 주셨는데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탄핵 찬성이 77%, 반대가 20%인데 양측 모두가 좀 이게 상승하는 전주보다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윤선 회장님 어떤 여론으로 좀 읽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그래프의 수치를 더하게 되면 예. 거의 뭐 97%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여론조사를 했을 때 내가 그 의견에 대해서 잘 모른다 또는 이제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10% 가까이 되는 것이거든요. 많은 건 10%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사안 같은 경우는
무응답 모르겠다 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자기 의사가 있다. 예, 있다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미미한 수치가 있습니다만 이전보다는 다소 높아지는 흐름들 있는 것은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어떤 이 탄핵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기각될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우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본인들이 어떤 긴장도를 더 강화시킴으로써 이제 의견 표출이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분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또 탄핵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어쨌든 보수단체 집회 규모 상당히 커지게 되면서 위축되었던 것이 개선되면서 이제 본인의 목소리를 좀 내는 환경이 조성된 측면이 있겠고, 그 두 가지가 다 네. 영향을 주면서 찬성과 반대 의견들이 조금씩 다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한 가지 또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이것이 이렇게 찬성과 반대 의견들이 있고 물론 집회도 이제 있습니다만 네.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떤 진보와 보수 간의 지금 대결이다, 이념 간의 대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많은 문제들을 양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탄핵에 찬성하는 집회고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이지 진보와 보수 또 찬성하는 사람들이 또 진보는 아닐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것이긴 한데 이것이 어느 진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병이 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술을 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큰 부분에 대해서 사람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면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념 간 대결이다라는 것을 문제로 오히려 키우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진보와 보수만의 대결은 아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인데 사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헌재의 판결이 임박하다 보니까 헌재 주변에서 여러 이른바 찌라시 정보가 굉장히 나도는 것 같아요. 허 이사장님. 뭐 구체적으로 몇 대 몇으로 이미 결정이 됐다. 이런 정보들까지 막 나도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이제 아까 지금 우리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처음에는 이 뭐 집회 자체가 네. 이게 그냥 순수하게 집회가 됐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진영 논리로 변질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쪽만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하느냐 반대가 아니라 각 진영에서 진영 논리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것이 결국은 막판에는 가짜 뉴스가 범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가짜 뉴스가 있다 하더라도 그 헌법재판관들한테는 영향을 못 미칠 거다. 네.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찌라지에 휘둘릴 분들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집회가 이게 시위가 격화되니까 그런 어떤 국민들의 여론 정도는 참고는 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이제 뭐 헌재가 11시에 결정을 하겠다. 이걸 놓고도 뭐 이게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의미가 있는 이야기일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네.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과거 역대 정부의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유사 사건, 뭐 탄핵 또 한 차례 있었고, 뭐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만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렇게까지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고 그 과정에서 온갖 많은 유언비어나 가짜뉴스가 이렇게 양산된 적이 없었다. 아주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번 충돌을 할 것 같은. 그런데 또 다른 게 말이죠. 여론조사도 조금 전에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첨예하게 외형적으로 대립하는 사안인데 막상 민심을 물어보면 네. 의외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80% 가까이가 어느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다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위험스러운 아슬아슬한 부분하고 또 실제로 민심은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민심대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짐작을 합니다. 사실 이제 계속 거듭돼서 사실 이제 우리 윤 소장님께 한번 질문을 더 드려야 되는 부분이 이제 과연 이 여론조사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계속 많은 분들이 제시를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집회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것들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찬성과 반대에서 굉장히 어떤 열의가 강한 분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 할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침묵하는 다수가 보수에 더 많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 쪽에서도 침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러니까 있을 수 행동을 있다. 드러내지 않지만 많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느 한 국면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고 이른바 이제 죄송합니다. 샤이 보수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해서 이것이 보수층의 의견들이 좀 안 반영? 줄어들어 있는 네. 것 아니냐, 실제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난 2007년 대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동영 후보가 26% 득표율밖에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 기울어진 상황이라든가 지지층이 좀 붕괴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항상 샤이 보수나 뭐 샤이 진보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는 논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두 가지 중대한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선거의 결과는
균등해야 됩니다. 비슷해야 된다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팽팽한 항상 선거가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정권이나 정당이 잘못했을 때 비판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여론은 진짜가 아니라 사실 숨어있는 우리 지지층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주권자인 국민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어떤 비판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대한 이제 오류를 담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것은 좀 경계해야 된다. 신중하게 논의하는 것이 좋고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이니까 이 결과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액면 그대로 봐달라 맞습니다. 그런 네. 말씀이시고. 저는 이제 소장님하고 조금 다른 지금 의견을 내고 싶은 게요. 그 이번 그 탄핵은 사실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론조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여론조사로 인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자고우민한다면 잘못됐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라는 것은 OX입니다. 탄핵할 거냐 말 거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일반 여론조사에 응하는 분들은 그것이 굉장히 뭐 전문적으로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느냐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헌재라는 것은 이 정말로 대통령이 중대한 그 위법 상황으로 인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논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례가 되어서 사실은 앞으로 향후 이 국정을 사실 이끌어가는 대통령, 차기 대통령한테도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여론조사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이런 여론조사를 갖고 이 탄핵 그 결과에 대해서 네. 이 압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뭐 않다. 헌법재판관들도 여론조사 수치를 뭐 그대로 보지는 않을 테고요. 하나의 참고 자료로 보겠죠. 사실 이제 우리 최 부총리에게 좀 하나를 더 여쭤봐야 될 부분이 사실 이제 과연 헌재의 판결 5가지 쟁점을 이제 헌재가 이제 변별을 했는데 네. 가장 중요한 쟁점, 막바지 쟁점은 뭐가 될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국회 쪽에서 현재 넘긴 게 탄핵 사유가 그래서 13가지였습니다. 네. 원래 13가지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5가지로 압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5가지 중에서 이게 이제 좀 분명히 시청자들께서 알아셔야 될 게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인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5가지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최순실 국정농단 비선 라인을 통해서 국민 주권을 침해했느냐라는 걸 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통령이 문화관광부 인사 과정에 나타났듯이 과연 권한을 남용했느냐 이 2가지를 보고 세 번째가 이제 세계일보 나타난 언론 탄압을 했느냐 이거 세 번째로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세월호 7시간 과정에서 과연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보호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뇌물죄 돈 받았느냐 이거 보고는 5가지 보는데 제가 이거 언론에 나오는 이게 헌재 분위기나 이런 걸 보면은 세월호 7시간하고 언론 탄압 여부 부분은 좀 취약하지 않냐라는 걸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뇌물죄 여부가 이제 첨예하게 대립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특검에서 아직 법원의 결론도 안 난 상황이고요. 법원에 나오는 이 부분을 갖고 첨예하게 대결을 하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은 헌재에서 가장 중요해 보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비선 국정농단 이런 부분하고 권한을 남용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조인들 다수설이 이 부분은 충분히 탄핵이 되고도 남지 않느냐. 네. 그래서 흔히 말하는 탄핵 사유가 차고도 넘는다라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면 첫 번째, 두 번째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탄핵에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여론이 많은 거죠. 저는 이제 그 최 교수님 입장에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 게요. 지금 말씀하신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위배돼도 그 탄핵이 인용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의견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대통령의 이 지금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게 헌법이나 법률이 위반됐다 하더라도 설사 위반됐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대통령 통치 행위권을 차원을 넘어설 정도로 과연 이게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지. 헌법이나 법률 위반했다고 해서 당연히 파면된다 하는 이런 논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대한 사안, 지난번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때도 중대한 사안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중대한 사항이 정말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냐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이 부분을 나누는 거지. 지금 이야기한 대로 비선 조직에 따른 이 국민 주권주의, 그 다음에 대통령 권력 남용, 그 다음에 언론 자유 침해, 그 다음에 생명 보호 위반, 이런 5가지 이게 설사 위반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이게 중대한 위반이 돼야 된다. 대통령직을 수행을 못할 정도로 위배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을 지금
지금 논하는 거지. 한 가지만 위배됐다라도 탄핵 사유된다. 그거는 아니, 저는 아니, 원래 그건- 맞지 예, 않다고 봐요. 아니, 그것도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 의견이 아니고 헌재 내부에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위배돼도 그는 인용이 되는데 방금 말씀한 대로 그게 중대하게 위배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인용이 되고 이제 기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진보나 보수 중에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패널들 간의 의견 첨예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바로 이제 3개월 동안 끌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지금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뭐 이 순간 갑론을박한다는 크게 없고 의미도 알겠습니다. 없고 내일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판결을 이제 기다려보는 결론을 수밖에 이제 없지 지켜봐야 않겠습니까? 되는 건데 예. 결국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 헌재 결정에 승복을 하느냐 또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정말 정치권의 질서 있는 모습이 좀 기대되는 상황인데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정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고 선언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통합을 위해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탄핵 선고를 계기로 더 나은 대한민국의 선택을 국민들에게 맡기는 그런 조기 대선 일정으로 바로 들어가야 한다. 박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라고 하는 선언만 한다라고 하면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탄핵 찬성파 의원들도 용기를 내야 합니다. 친박 세력들과 한 지붕 아래에 있을 명분이 없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대통령이 이제라도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된다. 그것이 마지막 대통령의 역할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 헌재 판결로 갈등이 종식돼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 원장님, 네. 사실 이제 야당 쪽에서 이제라도 대통령이 갈등 통합을 위해서라도 좀 마지막 승복 선언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요. 그동안 우리 정치권을 향해서 승복선을 하라라고 주장은 했지만 막상 보니까 대통령한테 승복선을 하십시오라는 얘기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제 정치권에서는 사실 승복선을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불복할 경우는 많은 정치적 부담은 이제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불복할 것 같은 많은 발언들을 뉘앙스들. 쏟아냈지 네네. 않습니까? 지금 김평우 저 변호사 같은 대리인단, 경우는 대리인. 지금 왕조 시대냐 말이야. 무조건 우리가 뭐 노예냐 하라는 대로 하면 할 거냐. 이런 발언을 하는 거 보면 노골적으로 불복하는 시사를 했거든요. 근데 만약 이거는 나중에 추후 불복을 하기 위한 그런 명분 쌓기가 아니냐 이제 이런 뭐 비판도 있는데 어쨌든요. 지금 바로 내일인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상당히 어느 한쪽이 크게 불만스럽더라도 승복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 네. 그 관건은 결국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사실 오늘이라도 뭐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그렇습니다. 승복을 네. 하고 우리 국민들이 함께 갑시다. 대통합을 길로 갑시다.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주면 훨씬 더 국민들한테 감동을 줄 거고 또 정치권의 이후 태극기나 촛불의 어떤 분란, 충돌 이 부분도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박 대통령 측은 아직까지는 이제 별도의 공식 언급은 하지 않겠다라는 게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허 이사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또 뭐 저는 제 생각하고 조금 다른 입장인데 지금 사실 야당에서는 말로는 승복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뽑으면 사족을 꼭 달아요. 국민들의 민심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자꾸 사족을 달면서 마치 지금 뭐 당연히 그 헌재가 당연히 그 인용을 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이런 자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아니 승복하면 승복하는 거지 뭔 자꾸 사족을 답니까? 이제 야당에서. 그리고 지금 대통령은 선고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지금 입장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탄핵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 그 탄핵 선고 이후부터 오히려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첫 번째, 정말로 그게 진정성을 확보하려면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 대권 주자들이 다 모여서 일단 승복선언을 하자는 걸 야당이 주장해야 됩니다. 왜? 민주당의 문재인 대표가 유력한 대선 후보자로 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정치적으로 사실 그 정치적으로 정치적 사면이 필요하다. 그것을 선거 전에 사실 정치권에서 합의를 봐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선거 이후에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우리 전부 정치권에서 한 목소리로
자기 자리로 돌아가자,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메시지를 대국민 메시지에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네. 야당이 승복하겠다는 진정성이 더 밝혀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 진정성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속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만 겉으로 나와 있는 것, 밖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을 한 평가를 해보자라는 건데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여야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승복을 했으니까 그건 한번 믿어봅시다. 그게 아닐 경우에는 많은 비판과 국민들의 어떤 지탄은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대통령 변호인단이나 대통령이나 이 부분에 대해 이 양측은 아직까지 언급도 전혀 없을 뿐더러 불복하는 부분들은 계속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문제가 많다라는 부분을 한번 짚고 사실 이제 넘어갈 필요가 국민들 있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결정, 분명히 결정은 하나는 나오는데 이게 불복 이야기가 나오면은 참 전국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신망받는 원로가 이제 부재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어떤 국가의 지도자급 이제 인사들이 사실은 이러한 사안에서 목소리를 내주면서 어떤 좌우를 아우르는 목소리를 내므로써 그것은 이제 무게가 실리고 또 정치권도 그것을 존중하고 국민들도 그것을 이제 신뢰를 보내는 이제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되어야 사실 어떤 것들이 법적인 판단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비용들을 사실은 줄이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그런 것이 없어 버리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사실은 최근 한 10년 동안 좌우의 어떤 대립이 상당히 극명하게 이제 대립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제 중간 지대에서 양쪽을 아우르는 이제 인사들이 사실은 이제 없게 되는 결과를 낳은 것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 역할을 대선 주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국민들도 어떤 분노를 표출하는 것도 대선 주자를 통해서 표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오늘까지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이루어진다 이후에 내일이라도 사실은 그것을 존중하는 승복의 문화를 사실은 모범을 이 대선 주자들이 사실은 먼저 약속하고 자기가 지키는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헌재 결정이라는 것은 헌법시서가 어쨌든 작동돼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완성되는 것은 그 결정이 나왔을 때 우리 국민들이 또 수용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 헌법 질서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사실은 그 결과에 대해서 존중하고 선거가 있으니까 또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기다리는 게 분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대통령 선거 이후가 전후가 많이 달라질 거다 이런 관측을 하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정치권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 체제가 굳혀져 가고 있는데 민주당의 지지도가 50%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의 경선에 대한 관심 네. 집중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케아 효과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정치적 이케아 효과. 이케아. 이케아라는 건 이제 스웨덴 가구 회사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의 가구 시장들이 죽는다 이런 이제 소문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들어왔더니만 굉장히 어쨌든 경쟁력을 갖추며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하면서 시장이 넓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국면이든가 주자들이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면서 치열하게 대결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제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이 절반 수준에 육박한다는 것은 과거에 새누리당이 지지가 높을 때도 사실은 저 정도 가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 상당히 어쨌든 이례적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어쨌든 이제 야권 성향층들 상당히 결집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어쨌든 이제 보면은 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이제 국민적 분노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정당에 네. 대한 지지가 이제 제일 야당인 그리고 이제 거기서 문재인 후보 등이 어쨌든 박근혜 후보와 지난 대선에서 싸웠던 경험을 가졌던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혜를 제일 야당에서도 이 문재인 전 대표가 그 이미지를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이제 탄핵이 인용되거나 기각된 결정이 된 이후에는 좀 새로운 환경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심판을 바라는 사람들한테 심판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인식을 주면서 그 긴장도가 좀 느슨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변화의 여지는 다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긴장의 이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신데 허 이사장님 사실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민주당의 경선 판도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가정이긴 합니다만. 뭐 인용이 만약에 된다면은 네. 일단 오히려 저는 반대로 인용이 되면은 민주당이 지금 이제 오늘 50% 지금 네, 민주당 육박하는. 육박했지 않습니까? 사실 지지도는 이제 올 때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인용이 되면 오히려 보수 쪽 범여권의 움직임에 따라서 사실 민주당의 지지율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얼마나 정책적으로 대안을 잘 내놓느냐. 네. 또 앞으로 지금 안희정 소식 사실 컨벤션 효과 이것도 지금 톡톡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법 여건에서 뭔가 구도가 잡히면은 네. 오히려 그 지지율은 떨어지면서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원했던 기가 네. 인용이 돼 버리면은 오히려 민주당보다는 법 여건의 결집 효과가 쪽으로. 훨씬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그런 그러면은 거죠. 기각이 된다 그러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좀 오를 가능성이 있죠. 더 오를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다. 좀 그런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거기에 따라서 뭐냐면 각 당마다 책임론이 따를 수 있어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기각이 돼버리면 당장 문재인 대표의 책임론이 대두될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게 뭐 지지율이 오른다 낮은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곤란하지만은 그러나 예. 어쨌든 그 득실을 따지면은 누구한테 득실이 유리한가 부분은 사실은 내일 선거 이후에 일주일 동안 여론을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탄핵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간에 어떤 형태로 되든 결론이 나든 간에 두 가지 기류가 저는 형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른바 박근혜 반사 효과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너무나 많았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석 달 이상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면서 보수 진영에 대한 거부감, 반발 이건 계속 극대화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미 여론조사 수치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정당이 민주당이 뭐 높은 정당, 보수 정당의 낮은 지지도 이런 걸 보면서 진보 진영은 계속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문재인 대세론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각이 되는 인용이 되든 간에 어느 경우이든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뭐 기각이 되면 탄핵 인용이 되면 두말할 것도 없지만 기각이 되면은 훨씬 촛불 집회였던 밤 똘똘 뭉친 어떤 분노 이게 더 강화되면서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다만 그 순간 탄력을 받으면서 동시에 중도 그룹들 있지 않습니까? 빅텐트인 제3지에 있는 그룹도 다시 뭉치게 되죠. 위기의식을 갖고 그러면서 문재인 대 반문재인 구도가 네. 뚜렷해진다. 그러면서 제3자 구도인 보수정의 구도가 있지만 여기는 상당히 왜소한 상태다. 그러니까 3자 구도가 뚜렷하게 형성이 될 것이다. 네. 그러나 2강 일약. 1중 내지 1약 구도로 갈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고 있다. 봅니다. 예. 사실 이제 보수 진영의 움직임 또 새 결집도 관심사항 중에 하나인데 네, 탄핵이 이제 인용되든 기각되든 이제 결정이 나게 되면 허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보수 진영에서의 어쨌든 일정 부분의 결집 현상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상당히 위축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어서 정치적 의사 표출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쳤다. 것이기 때문에 네. 거치게 되면은 어쨌든 이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근본적인 어떤 대선의 판세를 뭐 흔들거나 뒤바꿀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전에 비해서는 어쨌든 보수 정당들의 지지라든가 또는 보수 후보에 대한 선택 과정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어쨌든 지지들도 다소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의 부분은 이제 일단은 긴장도가 느슨해지면서 2, 3위 후보들도 관심받을 가능성이 이제 있습니다. 만약에 인용이 될 경우를 예. 가정한다면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이제 보수 단체의 집회 규모가 굉장히 커진다거나 그다음에 보수층의 결집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심판론의 기류를 유지 강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심판론에 가장 수혜를 받는 것은 문재인 전 대표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표의 그 위상 어떤 그것이 더 타결하게 강화될 수 있는? 계속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는 이제 좌우의 양쪽의 문제 이제 다 환경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촛불 집회나 이 태극 집회 성향을 좀 분석해 보면요. 이게 여론조사와 연결해서 보면은 이 촛불 이 집회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지금 뭐 아주 인수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거의 민주당 쪽하고 가깝다고 봐야 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현재 선거 이후에는 촛불 민심이 그대로 대선 전국으로 그대로 민주당까지 가느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렇지 않을 않다고 것이다.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촛불 배라는 데서 일단 이제 현재 결정이 나면은 뛰어내릴 사람 다 뛰어내립니다. 그게 그대로 다 한 배를 타고 가지는 않을 거다. 그게 왜냐하면은 그 촛불 집회가 19회까지 사실 그 문재인 대표의 확장성이 거의 없었거든요. 예. 지지율이 그 30%에서 박스에서 갇혀 있었다고요. 그것만 보더라도 여기서 오히려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다만 촛불 집회는 아직 법여건의 이 소위 말해 대권 관련돼서 구도가 안 잡히기 때문에 이 네. 촛불 집회 이 성향은 그대로 저는 대선까지 간다고 보기 그렇다 때문에 그러면 질문 하나 그렇습니다. 좀 더 드릴게. 그러면 과연 그런 움직이는 집결하는 보수층을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 인물 세력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왜냐하면은 가능하다. 지금은 뭐 일단 뭐 황교안 권한 대행이라든가 뭐 홍준표 지사라는 이런 분들이 지금 뭐 설왕설래 정도만 했지 특별히 이제 모양이 안 갖췄습니까? 근데 어제 지금 그
그 김종인 전 대표가 지금 사실 그 어려운 결단을 저분이 뭐 늘 움직일 각 후보마다 평가할 때마다 저분이 무슨 나이가 드시가 무슨 욕심을 부르냐 이렇게 했는데 노욕이다. 사실 이런 노역이 얘기 되는데 있었죠. 네. 어제 사실 그 어려운 결정이 뭐냐면은 그 의원직을 던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양반이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걱정을 하는구나. 욕심은 별로 없구나. 왜냐하면 의원직 사실 던지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했는데 아마 그 김종인 전 대표가 아마 무슨 일을 낼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네. 이런 범여권을 아우른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뭔가를 일을 도모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제한 네. 그 문재인 대표를 대항할 만한 그런 어떤 구도가 형성될 수 만들어지면 있다. 상황은 달라진다. 그래 보는 김종인 거죠. 전 대표 행보가 이제 전국에 새로운 변수가 들어오는데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의 이야기를 좀 듣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정치 발전을 위해서 탈당하고 의원직까지 버린 그 결단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개헌과 경제 민주화 패권 정치 종식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당과도 같이 협력할 용의가 있다. 박지원 대표 개헌과 경제민주화, 패권 정치 종식을 위해 같이 할 용의가 있다 이야기했는데 최 원장님 사실 이제 우리 허 이사장님 분석대로 보수층을 결집할 수 있는 새로운 매개체 도구가 될까요? 보수의 개념이 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허 이사장 말씀 들어보면 마치 문재인 진영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수 진영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구도가 보면은 그러니까 진보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중도가 있고 그리고 보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진보, 중도, 보수가 있죠. 그런데 예. 지금의 사실 말씀하신 보수는 사실 상당히 강경 보수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론조사에 보면은 탄핵에 반대한다라는 층이 한 20%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말하자면 이른바 강경 보수의 극대치라고 봅니다. 한때 한 3개월 전에 보수 진영이 지지도가 탄핵에 반대를 뭐 5% 대통령 지지도 뭐 10%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샤이 뭐 박근혜가 있네 없네 그랬는데 그게 바로 극대점이 20%라고 보죠. 내일 바로 이제 헌재에서 선고를 하기 때문에 아주 감정과 이론과 모든 것이 극대화된 시점에 20%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경 보수의 극대점은 20%고 결국 나머지 촛불 집회가 계속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두 쪽으로 나눠지려고 그러는 거죠. 진보 쪽으로 하나, 중도 쪽으로 하냐. 이게 이제 관건지 실제로 말하는 아주 태국기에 강한 보수 진영은 이번에 소실 지금까지 보면 정말 대안 찾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아주 이번 대선은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게 이른바 강경 보수의 어떤 지금 놓여 있는 처지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김종인 전 대표가 이제 탈당하고 예. 의원직을 던지면서 이제 제3지대를 다시 이제 도모하려고 기억하겠다. 하고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도 어쨌든 대권에 대한 이제 강한 이제 의지를 또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 저는 이제 플레잉 코치라는 이제 그 표현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지만 이제 선수로도 뛸 수 있는 근데 요즘 이제 선수로 할 것이라는 이제 의지를 보인 것이긴 한데요. 그 제3지대가 일정 부분 이제 저는 주목을 만약에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탄핵에 인용되고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로 후보가 확실하게 되어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제3지대에 대한 주목도는 상당히 커질 수 있고 그것이 중도나 중도 보수층의 이제 흡수율이 어쨌든 제일 야당인 이제 민주당보다는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일정 부분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다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여부보다도 또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여부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변수는 내부보다는 이제 외부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보수 진영에서의 대선 주자가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여부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수 진영에서 뭐 홍준표 씨든 아니면 황교안 대행이든 보수층을 어쨌든 규합함으로써 25% 이상 정도를 규합할 수 있는 인물이 나온다 할 경우에는 이 제3지대의 규모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보수층에서 어쨌든 경쟁력이 별로 없고 대중성도 없는 좀 10% 내외의 득표만 할 수 있는 지지만 얻는 후보가 정해지거나 네. 지지가 그 정도로 사실 줄어들게 될 경우에는 이 제3지대의 확장성이라든가 어쨌든 그 위세 상당히 예. 이제 커질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 제3지대의 성공 여부는 김종인 전 대표나 그의 이제 인물이라든가 이런 여부보다는 보수 진영에서의 어쨌든 경쟁력 있는 후보의 출연 여부가 오히려 네.
더 중요하다 그 이렇게 부분에서 봐야 될 것 그러면은 같습니다. 내일 탄핵 선고가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도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습니다. 기각이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 야권 내지는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굉장히 심판 기류가 강한 층들이 그 기류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것은 제1야당 민주당의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럴 경우에는 이 제3지대 이것은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운 비전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세력인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심판이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것이 제3지대가 이제 성공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기각이 될 경우에는.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보면 안 됩니까? 보수 진영에 달렸다라고 자꾸 이제 아까 얘기하는데 보수 진영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아니 국민의당까지 그것은 포함하는 겁니까? 지금 사실은 두 개의 정당이 나눠져 있지만 그 유권자들이 충분하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입장을 확실히 주는 건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뭐 양쪽을 후보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대개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물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정당 어느 소속인가보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라든가 어떤 다른 대중성 있는 보수 후보가 있다면은 바른정당의 지지층까지도 흡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린 것이죠. 지금 최 교수님께서 자꾸 그 보수 진보 자꾸 이렇게 나누지 말고요. 아니 나누는 게 제가 아니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 뭐냐면요. 나누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것을- 그걸 알아야 얘기가 되니까. 아니 왜냐하면 지금은 민주당에서는 유력한 후보 이미 거의 다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쪽 소위 말하는 보수 진보가 아니고 범여권으로 생각하시면 편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범여권이 정해진 아직 아직 유동성이 안 크다. 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민주당이 대선이 끝나버리는 관심은요 범여권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대선 후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언론이든 모든 국민들은 과연 범여권에서 누가 만들어낼 대응마가 거냐 될 대항마가 것이냐. 거냐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아니요, 말씀하시는 그게 거예요. 아니고 저는 이제 문재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형은 보수 진영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면은 분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 패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국민의당은 어느 쪽에 해당되고 제3지는 어느 쪽에 해당되냐 최소한 중도 정도는 우리가 규정을 해야 대화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이게요. 지금 아주 뭐 혼란해져 한 말씀 버리는 드리면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탄핵이 이제 기각이 되느냐 인용이냐에 따라 다른데 탄핵이 만약에 기각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무조건 고리가 뭐냐 법률권의 고리가 개헌이 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선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이 12월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든 지금 말씀 법률권이 훨씬 더 관심이 높다는 거죠. 양 극단을 좀 배제하고 이야기를 해야 뭔가 좀 논의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그럼요. 거죠? 그러니까 진보를 네. 빼면 나머지 그런 말씀 개헌파를 중심으로 모인다 하면 동의를 하는데 그 안에 그러면 중도도 모이고 보수도 모인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알겠습니다. 건데 그렇게 좀 정리 좀 하시죠. 그러니까 양 극단을 좀 배제하고 예. 중간이 어디이냐라고 좀 놓고를 봐야 분석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 얘기인 거죠. 아니 그러면 양극단이라면요. 지금 말하는 그러면 법률권에서 말하면은 친박이에요. 그러면 이쪽 좌측에서는 누굽니까? 친노입니까? 아니면 그 친문입니까? 뭐 아니 그럼 내가 하나 여쭤보게. 그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네. 손학규는 나 안철수라든지 김종인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범보수에 들어가죠 거기야.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향점이 보수를 가치를 지향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범보수라고 문재인 해버리면은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규정을 해버리면요 문재인 캠프 내에 있는 사람도 보수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당히니까 아까 정도 범보수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중도라고 해줘야 이게 알겠습니다. 그 얘기 부분은 좀 분석과 계속 이게 전망이 개념 설정의 할수 부분이니까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합의해 볼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고 사실 이제 여권 후보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홍준표 경남지사가 어떤 또 하나의 대항마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상 대선 출마를 붙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홍준표 지사 이야기를 먼저 좀 들어볼까요? 나는 당원입니다. 나는 자유한국당 당원이고 지금 정지가 되어 있지. 근데 정지 기간 중에 내 당비는 안 내도 된다고 해서 지금 당비를 안 내고 있습니다. 내 때가 되면 당비 내겠다고 했습니다. 나라를 운영할 자신이 있고 담당할 자신이 있다고 봤을 때 출마한다고 했습니다. 자신 없으면 출마 못하는 거지 뭐. 홍준표 경남지사 때가 되면 당비를 내겠다. 임명진 비대위원장 역할을 해달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허 이사장님, 홍준표 경남지사의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의 역할, 중간지대에서의 역할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역할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거의 후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홍준표 지사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안티 세력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웰컴이 아닙니다. 그냥 꽃가만 태워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만
황교안 권한 대행이라든가 홍준표 지사가 이 소위 말 컨벤션 효과를 그러니까 흥행을 해야 되는데 예. 그 흥행이 일어나야지 사실 범여권의 구도가 잡히는데 과연 이 두 사람이 흥행이 되겠냐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범여권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는 안 되더라도 네. 뭔가 페이스메이커 정도는 최소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자유한국당을 떠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어느 정도 네. 지워지는 거예요. 결국 네.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의 거취 문제도 같이 안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부연 말씀드리면 이게 촛불하고 태극기가 그동안 오랜 석 달 지속되면서 이제 분명히 이제 가운데 중도란 뚜렷한 지역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제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는 진보나 중도도 아니고 보수 쪽입니다. 확실하게 네. 박근혜 대통령의 그림자가 뚜렷한 이 보수 진영의 이제 유력한 후보인데 지금까지 보면 이제 그 큰 탈 없이 잘 가고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지금 지도도 거의 지금 뭐 2위 이 권에 지금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단어기 인용되거나 기억되거나 했으면은 보수 진영이 우뚝 설 수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홍준표 지사가 나오는 바람에 보수 진영에 둘이 어떤 인파이터 아우터 두 사람이 생긴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요.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림입니다. 예. 서로 전혀 성향이 다른 두 사람이 치열하게 어떤 경쟁하는 구도를 그리면서 그중에 한 명이 되고 나머지 도전자는 보완하면 아주 상당히 좋은 그림이 된 건 사실이다. 다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황교안은 상당히 본인이 될 가능성이 80% 이상 되지 않으면 안 나온다? 본인이 직접 나서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황교안 권한대행이나 홍준표 지사 역시 뭐 지금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내일 결과가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이죠. 이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될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황교안 대행도 일정 부분 현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였기 때문에 책임론에 이제 휩싸일 가능성이 있겠고 주목되는 것은 아마도 경쟁자이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인용이 될 경우에는 황교안 대행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견제구가 매우 강하게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그 책임론을 같이 덮어씌우거나 같이 책임론에 자롭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경쟁자를 어쨌든 대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이제 그 홍준표 지사의 발언이 상당히 중요해진다.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 네. 어떤 표현을 쓸지. 그래서 어쨌든 이후에 갔을 경우에는 홍준표 지사가 일정 부분 황교안 대행을 대체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 황교안 권한 대행은 상당히 그 제한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황교안 권한 대행은 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그거와 관계없이 일단 그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권한 대행하고 같은 일체 같은 선상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예.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황교안 권한 대행도 꽃가마는 테러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일 이 시간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이 나 있을 것 같습니다. 승복이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여론 짚어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